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오늘 주제는 과거에 제가 이미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꺼내왔죠. 이유가 있는데 사실 저희 시청자분들이 범죄 사건 사고를 들으면 굉장히 무섭다고 하세요. 하지만 저에게 가장 현실적인 공포 같은 주제는 온칼로입니다. 저도 오래돼서 잊고 살다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고자 하는 열정이 강해져서 2024년 버전으로 스토리를 풀어갈까 합니다. 뭔데 이렇게까지 하냐고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에서 북서쪽으로 250km 떨어진 해안에 있는 섬 올킬루오토. 여기는 사람들의 발길이 굉장히 드물고 또 한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인 2004년부터 섬 지하에 대규모의 터널 공사가 진행되고 있죠. 규모가 상당합니다. 이 터널이 지상에서 시작해서 지하를 향해 이렇게 지그재그 형태로 뻗어 내려가는데 깊이가 지하 500m까지 내려가죠. 단순 계산으로 건물 한 층을 넉넉 잡아 5m로 보면 100층 이상의 높이로 지하에 짓고 있는 겁니다. 또한 나선형으로 형성이 된 이 터널의 전체 길이는 10km에 달하고요. 단면도만 봐서는 마치 수영장 워터슬라이드 같은 모습이죠. 이 대규모 지하 터널의 이름이 바로 온칼로. 핀란드어로 구멍을 의미하는데 이곳은 완공 이후 적어도 10만 년간 완벽히 봉인된 채 사람의 출입이 엄격하게 금지될 예정입니다. 사람이 가서도 안 되고요. 또 구멍을 절대 열어서도 안 돼요.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핵 원자로를 사용한 후 남은 방사능 폐기물을 처분할 예정이기 때문이죠. 방사능 폐기물, 최근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이슈입니다. 특히나 얼마 전에 이제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후쿠시마에서 방류될 오염수가 이제 사람과 환경에 미칠 영향이 좀 미미하다고 발표를 했는데, 근데 워낙 이 방사성 물질이 인간의 사실 DNA를 바꿔버릴 만큼 치명적이에요. 그건 제가 과거에서도 한번 다뤘었죠. 그래서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닐 텐데요. 일단 핵 폐기물 하면 원자력 발전소가 떠오르죠. 핵 분열을 통해서 인간에게 필요한 전기를 좀 더 저렴하게 만들고 있는데 원전이라고 부릅니다. 위험성은 익히 아시죠? 사고가 나면 주변의 막대한 영역이 다 방사성 물질에 오염이 돼요. 하지만 얘가 이 전기를 만들어내는 원가가 굉장히 저렴하고요. 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죠. 그래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은 국가가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중 한 곳이고요. 그런데 싸고 안정적인 전기를 얻는 데는 그만한 대가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방사능 폐기물이에요.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각국의 환경에 맞게 이 폐기물들을 처리하고 있었어요. 비교적 위험도가 좀 낮은 건 지하 안반에다가 동굴 만들어서 묻고 콘크리트로 막습니다. 하지만 고위험 물질, 한마디로 방사능이 매우 강한 폐기물일 경우에는 원전 내부에 임시로 저장합니다. 근데요, 이 핵발전을 계속 하는 한 폐기물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원전 내부 공간에도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한때는 로켓에다가 방사능 폐기물 싣고 우주로 그냥 날려보내자 라는 방안도 논의가 되었습니다. 아니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러다 정말 만약에 실수로 공중에서 그게 폭발이라도 하는 날엔 말 그대로 이게 원자폭탄이 되는 거예요. 인류의 종말까지 예고될 만큼 끔찍한 비극이 될 거고요. 핀란드는 온칼로 주변에 약 4기의 원전을 운영 중입니다. 그러다 이들도 이거 핵 폐기물이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처리하지? 고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선택한 게 온칼로 건설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가 완공이 되면 여기는 전 세계 최대의 핵 폐기물 보관소가 됩니다. 그리고 무려 10만 년간 보존이 가능하다고 해요. 10만 년, 이게 사실 잘 와닿지가 않잖아요. 자, 그럼 과거로 가서 지금으로부터 10만 년 전, 그때의 유럽은 빙하기 중간 무렵입니다.
당시 호모사피엔스는 유럽에 오기 전이었고 이 땅에는 매머드가 지나다녔어요. 이제 좀 10만 년이라는 실감이 오시나요? 자, 이렇게나 긴 시간이 정해진 이유는 방사능 폐기물이 10만 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만 인체의 무해한 수준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참 강력하고도 질긴 성분이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물질이 지구 곳곳에 쌓이고 있다는 게 현실이고요. 이론상으로는 온칼로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현재로서 가장 최선의 핵폐기 시설로 불립니다.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먼저 온칼로가 올킬로우트 섬에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지하 동굴의 온도는 사실 단 한 번도 영상 11도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다고 해요. 심지어 과거 빙하기에도 여기의 온도는 11도를 유지하는 겁니다. 덕분에 지층을 이루고 있는 화강암은 10억 년 전부터 그냥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는 중이고요. 게다가 지하수가 거의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땅도 건조합니다. 이곳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거의 흔들림 없이 단단하게 유지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혹여 미래 지구에 어떠한 기후변화나 천재지변이 와도 이곳만큼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혹시 이 주변에 사는 시민들이 즉각 반발을 하진 않았을까? 전 이게 궁금해졌거든요. 보통 동네에 핵발전소 들어오면 막 반대 시위 난리 나잖아요. 근데 핵 폐기물 저장소라고요? 반발이 엄청 났을 것 같은데 일단 온칼로에서 가장 가까운 소도시 에우라요키에는 약 8,000명 정도의 인구가 거주 중입니다. 핀란드 정부가 철저하게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했어요. 근데 그 결과 다행히 큰 반대는 없이 착공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주민들이 이미 여기에 있는 4개의 그 원전을 운영해 봤잖아요.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장점이 있다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처리물 시설도 만들어야 한다는데 동의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자, 그렇게 오랜 공사가 진행되었죠. 이게 규모가 대단해서 1, 2년 안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지난 2022년 6월 온칼로가 대부분 완공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빠르면 2025년부터 방사능 처분 작업, 그러니까 핵 폐기물들을 온칼로 내부로 옮기면서 그 가동이 시작될 거고, 이제 작동이 가능하다는 건데, 사실 온칼로 내부로 핵 폐기물을 옮기는 작업만 해도 앞으로 계속 100년 정도 이어질 거라고 합니다. 그만큼의 폐기물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좀 궁금해졌습니다. 근데 보니까 먼저 그 방사능 폐기물, 즉 연료봉들을 5cm 두께의 구리 캡슐 안에 밀봉을 해요. 그래서 폐기물이 담긴 통을 이후에 엘리베이터에 태워서 지하 437 깊이까지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로봇 이송 차량이 폐기물 통을 처리 터널까지 옮기는 거죠. 터널이 총 85개가 존재하고요. 각 처리 터널 바닥에는 40개의 수직 원형 구멍이 있어요. 이 구멍의 깊이가 8m, 폭은 2m인데 이제 구멍마다 핵 폐기물을 채워 넣는 거죠. 여기에 곧 3,000개의 공간이 마련됩니다. 약간 개미집 같은 그런 게 상상이 되는데요. 폐기물이 자리 잡게 될 이 구멍, 여기가 얼마나 안전한지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하수나 다른 이물질이 스며들지 않도록 콘크리트와 비슷한 벤토나이트라는 물질로 밀봉시킵니다. 자, 이런 작업 앞으로 계속 100년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다 완료가 되면 어떻게 되냐? 온칼로에 저장되는 폐기물의 무게만 6에서 9,000톤 정도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럼 100년 후에는요? 시설 전체가 완전히 봉인되죠. 그러니까 수용 가능한 모든 핵 폐기물 9,000톤 정도를 다 땅에 묻고 나서는 봉인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와 철저히 격리한 채 최소 10만 년 동안 보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게 약간 들으면서 되게 안전할 것 같기도 하고 되게 불안할 것 같기도 한 느낌 아세요? 뭔가 판도라의 상자 같잖아요. 분명 이 프로젝트에는 전 세계 최고의 핵 폐기물 학자, 지질학자, 건축학자들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과연 앞으로 10만 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정말 온칼로가 완벽하게 봉인되어 있을지 이게 불안한 거죠. 10만 년이요? 이거 상상이 너무 힘든데 그 시간은요, 아예 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바꿔버릴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거든요. 가능하고요. 참고로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태껏 인간이 만든 전 세계 어떤 구조물도 10,000년 이상을 버틴 게 없다고 해요. 10,000년. 그렇기 때문에 온칼로가 10만 년 그대로 유지한다. 이게 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죠. 우선 걱정되는 건 뭐 자연재해입니다. 물론 여기가 지진의 위험이 굉장히 낮은 곳이에요. 근데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죠. 10만 년 동안 무슨 일이 생길 줄 알아요. 또 심지어 지구 밖에서 운석이 날아와서 충돌하면요. 또 여기에 더해서 전문가들이 6만 년 이내에 지구에 새로운 빙하기가 찾아온다는 예측도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대비하냐는 거죠. 여기에 대해 온칼로 프로젝트 담당자이자 수석 지질학자 안티 요우체는 자기들이 이미 다 이걸 대비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온칼로가 혹여나 있을 빙하에도 잘 견딜 수 있게 3km 두께로 설계가 됐다고 설명했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위험 요소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죠. 지구의 역사가 그랬듯 빙하기? 아니 또는 우주전쟁 같은 이유로 새로운 인류가 이 지구에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럼 문제 복잡해집니다. 그들 기준으로 봤을 땐 그러니까 까마득한 고대의 언어인 거예요. 영어라는 게. 근데 막 이렇게 써있죠. 이걸 열지 마시오. 핵 폐기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면 온칼로 자체는 호기심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혹시 이 안에 막 엄청난 보물이 있다고 생각해서 어떻게든 파내려고 시도하진 않을까요? 마치 이집트에서 왕의 묻은 피라미드 이거 열면 너네 저주 걸려 뭐라 했지만 몇백 년이 뭡니까? 지나지 않고 인간은 다 파내잖아요. 그래서 온칼로 팀은 이것도 대비했다고 합니다. 온칼로에 마커라는 개념이 도입이 됐는데 마커는 시설물을 발견하는 사람에게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표식입니다. 표식. 그래 그게 언어보다 나을 것 같긴 하지만 미래 사람들이 이걸 잘 읽지 못하면 어쩌죠? 그래서 나온 첫 번째 방식, 높은 비석을 세우고 거기에 UN 공용어와 상형 문자로 여기에 대한 정보를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저런 게 봉인되어 있고 있으니 절대 열지 마라 10만 년이 될 때까지 이런 경고문이겠죠? 근데 그 비석이 또 손상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대비해서 비석 외에 온칼로 입구 벽면에다가 경고의 메시지를 적어둘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때는요, 지구상의 인류가 사용하는 거의 모든 언어를 다 쓸 거래요. 영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다. 그래서 훗날 사실 이들 중에 어떤 언어가 살아남고 사라질지 지금으로선 알 수 없으니까 모든 언어를 적어두는 거겠죠. 그런데도 만약 이런 경고 다 무시하고 누군가 내부로 들어오려고 하는 경우 또 이걸 대비해서 방을 하나 제작했습니다. 여기에 천체 달력을 걸어두고 더 상세히 적어도 10만 년 동안은 너 이 방 이후 통과하면 안 돼 라는 메시지를 남겨둘 거래요. 그리고 반복해서 막 사이렌 울리고 들어가지 마십시오 막 삐용 할 거라는데 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이거 무시하고 더 깊은 내부로 들어서게 된다면 이 지구라는 별 자체를 아예 멸망하게 만들 엄청난 폐기물 판도라 상자가 드디어 열리는 거겠죠. 자, 과연 온칼로는 10만 년 동안 안전하게 봉인될 수 있을까요? 미래의 인류는 우리가 남겨둔 그 경고문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일각에서는 오히려 이런 마커 시스템을 해놓는 게 미래 세대의 호기심만 불러일으키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라미드에 적힌 저주문이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은 관심을 끌게 했거든요. 그래서 먼 훗날 미래 세대가 온칼로를 발견했다면 야 이 상형 문자 이거 뭐야? 이 막 삐용삐용 이거 뭐야? 그래서 너무 궁금해져서 뭔가 파헤치고 싶은 고고학 자료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이었죠. 그래서
현재 또 어떤 일부에서는 오히려 아무런 마커도 자료도 남기지 말고 그냥 인류 기억 속에서 아예 잊혀버리게 만들자라는 것도 있어요. 온칼로가 가득 차면 핀란드는 지상에 있는 건물 철거하고 땅을 복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위에 동물과 식물 살게 하고 주택가가 들어서겠죠? 그러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더라도 이 아래 6,000에서 9,000톤 이상의 핵 폐기물이 묻혀 있다는 걸 알지 못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게 과연 옳은 걸까요? 하지만 아직 최종 결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설이 다 차려면 최소 100년이 더 걸리잖아요. 그럼 2125년쯤 그때 이제 봉인이 되는 건데 그때쯤 되면 여러분 또는 저 그 누구도 살아있지 않을 수 있겠네요. 그렇다 보니 전문가들은 너무 미리 걱정하지 마라 라고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구에서 방사능이 발견된 건 지금으로부터 불과 120년 전입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가 엄청 빨라지고 있죠. 그래서 어쩌면 멀지 않은 미래에 핵 폐기물을 더 안전하게 처리할 방법이 생겨날지도 모릅니다. 그럼 온칼로 전혀 위험한 장소가 아닌 거고요. 사실 우리가 아무리 고민한다 해도 100년 뒤의 미래조차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섣부른 걱정은 필요 없다라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과학자들은 그저 현재의 지식을 활용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온칼로, 절대 못 열게 할 테니 걱정할 필요 없다는 전문가들. 반대로 아예 후손들에게 정보 자체를 주지 말고 그냥 묻어둔 채 살아가자는 사람들. 또 어차피 과학기술이 발전할 거라서 핵 폐기물 이제 우리 걱정할 필요 없을 거라는 사람들.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인류가 이런 거대한 폭탄을 지구 밑에 박아두고 있다는 게 미래 세대에게 과연 옳은 건지. 어찌 보면 우리가 다 쓰고 남은 핵 쓰레기통을 물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불안한 심정입니다. 제가 토요미스테리를 진행하는 동안 앞으로도 종종 온칼로의 상황에 변화가 생긴다면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미스테리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사는 인류 또 미래의 인류에게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원자력 발전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핵 분열로 인해 발생되는 어마어마한 열 에너지를 활용해 인간에게 필요한 전기를 생산해내는 방식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원자력 발전은요, 지금까지의 그 어떤 방식보다도 효율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원재료인 우라늄 단 1g만으로 석탄의 300만 배에 달하는 열을 발생시킬 정도니까요. 하지만 원자력의 이런 엄청난 힘은 점점 인류의 재앙을 낳고 있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체르노빌 원전 사고. 한 도시 전체가 유령 도시가 되어버렸죠. 가깝게로는 지진으로 발생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여파는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의 목숨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스토리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기 딱 12년 전, 일본에서 이미 한 차례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에 대한 것입니다. 때는 1999년, 일본 이바라키현 동부에 위치한 도카이무라 마을 입구에는 이런 간판이 있었습니다. 어서오세요, 원자력의 마을 도카이무라입니다. 이곳은 인구가 단 수만 명이 거주하는 그닥 크지 않은 마을이에요. 하지만 일본에서 첫 원자력 시설을 유치한 지역이라서 발전소뿐만 아니라 원자력에 관련된 다양한 시설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고요. 이게 마을의 경제를 지탱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중 하나가 바로 JCO라는 회사였습니다. 이곳은 일본의 대기업인 스미토모 금속광산의 자회사인데 주로 원자력 발전에 필요한 핵연료 제조를 맡고 있어요. 쉽게 말하자면 우라늄이라는 원료를 핵연료로 쓰기 적합하게 바꾸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날짜는 1999년 9월 30일 오전. 2명의 JCO 직원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35살이었던 오우치 히사시 씨와 39살이었던 시노하라 마사토 씨,
이 두 사람이 2인 1조가 되어서 정제된 핵 연료 물질을 탱크로 옮기는 일에 배치가 되었던 거죠. 지금 보고 계신 이 도식에서 깔때기를 든 A가 시노하라 씨, 그리고 양동이로 연료를 부어넣고 있는 사람 B가 오우치 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전 10시 반, 시노하라 씨가 작은 탱크 입구에 깔때기를 끼웠고 오우치 씨는 거기에 핵 연료를 부어넣고 있었습니다. 조심조심 연료가 새진 않을까 주의를 잔뜩 기울이며 작업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때 갑자기 탱크 안에서 파란 빛이 번쩍했습니다. 오우치 씨는 생전 처음 보는 광경에 당황했죠. 잠시 후 10시 35분, 방사능 유출 경보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오우치 씨가 봤던 그 파란 빛이 체렌코프 방사선이란 건데 연쇄적인 핵 분열이 일어났음을 뜻하는 신호예요. 큰 문제죠. 사건 발생 11분 만에 소방대원과 경찰이 출동했고 오우치 씨와 시노하라 씨는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렇게 내부에서는 유출 경보가 울리고 구조대가 두 사람을 급히 옮겼지만 반면 마을은 대단히 조용했어요. 마치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은 듯 했죠. 여러분, 사실 당시만 해도 방사선의 무서움이 아주 많이 알려져 있진 않은 시대입니다. 게다가 이 지역은 원자력 관련해서 막대한 정부 보조금과 또 지원금을 얻어내고 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주민들을 지금 막 대피시키면 혹여나 마을 이미지에 해가 갈 것을 우려했던 겁니다. 무엇보다 재정 지원이 끊길 거란 두려움도 컸죠. 그래서 곧바로 대응하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사건 발생 2시간이 지나서야 주민들에게 안전을 위해 실내에 머물러라 라는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고 이후의 상황은 급박하게 흘러갑니다. 일본 전역에서 원자력 전문가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보고회가 열리면서 그제서야 사건의 심각성이 인지되기 시작했죠. 오후 3시입니다. 마침내 주민들의 피난 지시가 떨어졌는데 이건 방사선 유출 4시간 반이 지난 뒤의 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지역 공무원들은 JCO 공장에서 반경 350m 이내에 있는 모든 주택들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피난을 독려했죠. 하지만 이때 순순히 지시에 따르는 사람들 외에도 피난을 극구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방사능이란 게 불이 난 것처럼 딱 위급함이 즉각 인지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위험에 대해 무지하다 보니 이 심각성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죠. 병원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선 현장 모습을 영상으로 잠깐 보실 텐데요. 그날 가장 직접적으로 피폭을 당한 오우치 씨, 그가 실려갔던 의료 현장입니다. 긴박감 같은 건 전혀 찾아볼 수 없죠. 심지어 오우치 씨는 자기 발로 걸어서 병원에 들어갔으니까요. 의식이 멀쩡했고요. 대화도 가능합니다. 당시의 체온, 호흡, 이런 기초검사 결과도 다 정상이에요. 담당 의사는 겉보기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런데 1999년 당시에 일본에서 이 정도로 대량 피폭된 환자를 치료해본 경험이 있는 의사조차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의료진 당황했죠. 그래서 일단 오우치 씨를 도쿄 대학병원으로 옮겨서 정밀검사를 실시하기로 하는데요. 그리고 여기에서야 방사선 피폭 환자를 치료하는 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게 가장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오우치 씨의 염색체 검사 결과예요. 여러분 사진에서 보이는 건 정상적인 염색체입니다. 보시다시피 한 쌍의 염색체는 거의 대칭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가운데 부분만 좀 잘록하게 들어가 있고요. 한편 이건 오우치 씨의 염색체입니다. 모양이 많이 찌그러져 있고 무엇보다도 그 잘록하게 들어간 부분이 2군데, 3군데씩 있어서 불규칙한 모습이에요. 당시 오우치 씨가 피폭된 방사선 양을 알아볼까요? 18시버트. 시버트는 그 양을 측정하는 단위인데 이게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에 맞먹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보통 건강한 사람이 방사선에 노출될 일은 CT 촬영 때라고 볼 수 있겠죠. 검색을 해보니까 목뼈 CT 촬영 한 번에 어림잡아 20에서 40 밀리시버트 방사선에 노출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국제방사선 방호위원회가 정해놓은 일반인의 연간 피폭선량은 1mSv라고 하고요. 자, 그럼 1시버트는 1000mSv니까 18시버트면 18,000년간의 방사선 양이 한 번에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가늠이 좀 힘든데 여하튼 엄청난 양입니다. 보통 7시버트를 전신에 피폭됐을 경우 피폭자 거의 전원이 사망한다는 결과가 있을 정도니까요. 이렇게 막대한 방사선에 노출된 결과 OHC의 염색체가 서로 갈라졌다가 다시 합쳐지는 식으로 변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염색체가 변해버리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냐고요? 염색체에는 유전자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인체는 이 정보를 토대로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OHC의 신체는 더 이상 새로운 염색체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겠죠. 그렇게 가장 먼저 증상이 시작된 건 혈액이었습니다. 새로운 혈액을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면역을 담당하는 백혈구의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어요. 그 결과 OHC의 면역은 위태로운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이 상황을 지켜본 OHC의 주치의는 곧장 가족을 불러서 혈액세포 이식을 권장합니다. 가족으로서는 무엇이든 하겠다는 일념으로 병원 근처의 호텔에 묵으면서 치료에 협조를 했는데 그 덕분에 혈액세포 이식이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었고 약간의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몸에는 혈액세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폐에서도 자꾸만 출혈이 나오면서 OHC는 호흡이 어려워졌죠. 안타깝게도 이 증상은 그 어떤 치료법으로도 쉽게 고쳐지지 않았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 누구보다 OHC 본인이 가장 큰 고통을 겪었을 겁니다. 물론 의료진은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그럴수록 OHC 몸에서는 매일같이 예상 밖의 상황이 터졌으니까요. 그중 하나가 피부입니다. 염색체가 이상이 생기면 세포가 재생되지 못한다고 했죠. 피부세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맨 처음에는 그렇게 큰 문제인 듯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피부에 이상 증상이 생기기 시작해요. 기존 세포는 떨어져 나가는데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피부가 점점 벗겨지는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피폭을 당하고 4주가 지났을 무렵에는 이미 피부에서 피와 진물이 다 묻어나왔고요. 피부 이식을 시도하긴 했지만 이걸로 몸 전체를 덮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그건 또 임시방편이고요. 결국 OHC는 몸을 붕대로 칭칭 감은 채 생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피와 진물이 나오다 보니까 같은 붕대를 계속 메고 있을 수 없잖아요. 정기적으로 붕대를 갈아줘야 하는데 상상해보세요. 피부가 없이 속살이 다 드러난 상태에서 뭔가에 스치기만 해도 고통입니다. 그런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붕대를 다 걷어내고 다시 새 붕대를 감싸는 과정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OHC는 붕대를 갈 때마다 고통에 소리쳤고 의료진을 원망했습니다. 의사들은 처음에는 그를 구할 수 있다고 단언했어요. 하지만 하나 둘 희망을 잃어가기 시작했고 심지어 OHC의 생명을 억지로 연장시키는 것에 대해 회의감도 들기 시작합니다. 환자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요. 한편 그의 가족은 치료를 이어가길 바랬습니다. 매일같이 방문해서 상태를 살폈고요. 또 가능한 치료가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주기를 부탁했죠. 하지만 OHC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만 갔습니다. 심지어 모든 소화기관에서 출혈이 일어나고 갈수록 의식도 희미해져 갔고요. 피폭 59일째, OHC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의료진은 1시간 동안 심장 마사지를 통해서 간신히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데 성공했지만 정작 문제는 그 심장이 멈춘 시간 동안에 몸에서 어떤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쯤 되니까 의료진과 가족들 모두 한 번만 더 심장이 멈추면 그때는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피폭 83일째, OHC는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와 함께 작업했던 시노하라 씨 역시 같은 피해를 입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치료를 받았지만 OHC보다 조금 더 버틴 211일 만에 숨을 거두었고요.
유례없는 방사선 피폭 사건으로 2명의 무고한 직원들이 목숨을 잃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다시 사고로 돌아가서 핵 분열 사고는 왜 그때 일어난 걸까요? 전문가들이 사건의 진상을 파악했고 그 결과 회사의 부실한 관리가 원인이라고 입을 모으게 됩니다. 보통 핵 연료 물질은 조금씩 나눠서 보관을 하는 게 필수적이에요. 너무 많은 양이 한 곳에 모여 있으면 핵 분열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면서 엄청난 양의 방사선이 방출될 수 있으니까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특수 보관 탱크를 제작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또 작게 나눠서 보관을 할수록 탱크를 놓을 공간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렇다 보니 JCO가 돈을 아끼기 위해 점점 핵연료 물질 보관량을 늘려왔던 겁니다. 그러다 결국에 연쇄적인 막을 수 없는 핵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그 임계점 직전까지 용량이 늘어났던 거고요. 오우치 씨 같은 직원들은 이런 사실 전혀 몰랐어요. 대부분이 비전공자였고 또 파견 사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원자력에 대한 지식은 물론이고 기초적인 안전수칙도 잘 알지 못했다는데요. 오죽하면 자기들이 이렇게 붓고 있는 핵 연료 물질이 양이 조금이라도 많아지면 거의 핵폭탄급의 방사선이 뿜어져 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애초에 핵 연료 물질의 양을 측정하고 안전하게 옮길 수 있는 장치조차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양동이뿐이었어요. 핵 연료를 이 흔한 양동이에 담게 했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죠. 완전 주먹구구식인 거예요. 언제 사고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았을 상황이었죠. 그날 보관 탱크 안에서 핵 분열이 약 20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방사선이 뿜어져 나왔죠. 심지어 피난 대응조차 늦게 한 덕에 도카이무라 마을에 살고 있는 660여 명의 주민들 역시 피폭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됩니다. JCO 이 공장이 마을 한복판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래서 인근의 주택은 물론이고 음식점, 학교 같은 시설과도 위치가 가까웠죠. JCO 가까이서 생활하던 사람들은 자신도 언제 몸에서 이상 반응이 생길지 모른다는 불안감, 또 생활하는 공간이 방사능에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로 뒤덮였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추후 JCO에 민간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도 있었지만 일본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바라키현의 도카이무라, 이 지역은 아주 경제적인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사람들이 아예 근처에서 나온 농작물조차 소비하지 않았고 또 관광객도 뚝 끊기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요. 그나마 원자력 발전으로 유지되던 도시의 경제가 정말 폭삭 주저앉게 된 거죠. 이후 도카이무라 사건은 원자력의 무서운 위력과 그 진실을 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후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라는 또 한 번의 큰 사건을 겪은 겁니다. 이걸 계기로 내부에서는 원자력 발전소의 폐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도카이무라 재처리 시설의 경우에는 해체를 하는 데만 70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엔 8천억 엔, 한화로 7조 원이 넘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핵연료를 둘러싼 일본의 고민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 이렇게 한숨만 나오는 도카이무라 사건 후처리를 보고 있자니까 당장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 후쿠시마 발전소 오염수 방출에 대한 문제가 더욱더 불안하게 다가옵니다. 인간의 욕심에 의해 자멸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요. 원자력 관련한 문제가 이제 생활 밀접형 문제가 된 시점에서 정말 시사하는 바가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식합니다.